안녕하세요. 저는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난 20대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원래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아빠가 암으로 아프시면서 집안 경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몇 년을 일도 하지 못하셨고 결국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아빠의 투병은 곧 우리 집에 큰 빚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을 견뎌낼 시간도 없이 일만 하셨죠. 밤낮으로 일을 하셨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2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태어나 저와는 나이 차도 많이 났던 동생들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엄마가 없을 때에는 제가 거의 돌보게 되었는데요. 동생들은 저를 엄마처럼 잘 따르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될 때쯤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거웠어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던 중 제 상황을 알고 계시던 동네 분께서 좋은 선자리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동네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홀시모가 계시는 외아들 집안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만 아들이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보지 않아서 결혼할 여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말해주셨죠. 아들이 장가만 간다면 재산의 절반을 며느리에게 준다고도 말을 했다고 하니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동네분의 추천으로 선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자리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함께 나왔더라고요. 어머, 어머님이랑 같이 나오시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같이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같이 오시는 줄은 못 듣고 온 자리라서 같이 오시는 줄 알았다면 카페가 아니고 좀 더 편한 곳으로 모실 걸 그랬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식사 자리는 안 알아보고 왔는데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신가요? 어머, 아니에요. 사실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우리 애가 선자리를 많이 나가본 것이 아니어가지고 저번에 한 번 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왔더라고요. 여자를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봤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서 우리 애가 좀 순수해요. 어쨌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거든요. 걱정돼서 와봤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소연 씨라고 했죠? 저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이나 이런 건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네요. 장우 씨는 어머님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들어보니 소축사를 운영하신다고 근방에 소축사가 있다곤 들었는데 여기서 뭔가요? 저번에 연락드릴 때 일하시느라고 통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오늘도 일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 장우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일하는 직원들도 다 있어서 거의 관리만 하고 있죠. 우리가 가족 사업으로 소축사를 운영하긴 하는데 애 아빠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실 나 혼자 운영하기에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하던 일 그만두고 도맡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자리는 잡아 있는 상태고 직원들도 있으니까 장우가 힘들 건 별로 없죠. 어쨌든 우리 장우 잘 부탁해요.
애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낯도 많이 가리고. 아유, 근데 내가 너무 눈치 없었죠? 잠깐 앉아 있는다는 게 너무 오래 앉아 있게 되네. 소연 씨가 참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아이고, 아니에요. 오신 김에 그냥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가세요. 어차피 저희도 여기서 나가서 식사하려고 했는데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괜찮으세요? 어머님 오시는진 모르고 식사 장소는 아직 못 정했는데 혹시 여기 근처에 한정식집 있는데 그쪽은 괜찮으실까요? 같이 식사해요. 선자리에 시모가 같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한 끼 식사를 하고 자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처음 만난 남편은 수더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선자리 장본인이었지만 막상 대화를 나눴던 것은 시모였어요. 저 역시 시모가 같이 나온 사람과 만남을 갖는다는 게 부담스럽다 느껴졌고 다음에 연락이 왔을 때에는 만남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동생이 사고가 생기면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부랴부랴 가서 보니 입원도 해야 하고 몇 주 동안 깁스를 하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죠.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병원에 볼일 있으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동생이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예요. 지금 간병하고 있어서 며칠째 병원에 있어요. 장우 씨는 요즘 잘 지내나요? 어머님 들으셨겠지만 장우 씨랑은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알고 있어요. 장우가 말해줬어요. 사실 나는 이런 게 걱정이었어요. 그때도 장우는 그쪽 마음에 썩 들었었는데 장우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솔직하게 표현을 잘 못해요. 애가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별로 마음이 없다고 받아들이셨나 봐요. 우리 애가 솔직히 그쪽 엄청 마음에 들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만나봐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공장에 물어보니까 동생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 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찾아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병원비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하던데. 네. 그렇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선 보시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으셨을 테지만 저희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동생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도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동안 모은 돈 다 여기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 병원비 내가 내줄게요.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애들 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할 텐데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죠. 보니까 아직 동생들이 초등학생밖에 안 된 것 같던데 애들 크면서 이렇게 다치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바로 깨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도울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병원에서도 복지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거 알아보러 가고 있어요. 그것만 알아보고 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럼 정 내가 내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이거 빌려가는 걸로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딱 한 번만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는 다른 거 안 바라고 우리 아들 딱 한 번만 만나주는 거면 괜찮아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내주는 게 아니라 빌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선봤던 남자 엄마가 아니라 그냥 동네 아줌마가 도와준다고 치고 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시모는 동생의 병원비를 모두 다 지불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시모는 동생이 안쓰러워 내주는 것이라며 말을 했죠. 시모의 행동에 저는 남편과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남편은 첫 만남과는 다르게 자신감 있고 밝은 사람이었죠. 저번엔 많이 놀랐죠? 엄마가 사실 저 이번에도 장가 못 갈까봐 걱정돼서 따라왔었어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포기를 안 하시니 저도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나오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선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하도 선봐라 하길래 그냥 자리만 차지하러 가보자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소연 씨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저에 대한 첫인상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전 몇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 사실 저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네요. 근데 어머님께서 저희 동생 병원에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장우 씨랑 한 번 더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시려고 공장까지 가보셨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저번에 만났을 때 저도 장우 씨랑 대화를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이번에 만나면 많이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나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하죠. 엄마가 자식이 저하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다 보니 갑자기 좀 더 유난이신 것 같네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마 어머니도 조급하신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니까요. 당신도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홀로 남게 될 저에 대한 걱정이 크셨던 것 같아요. 저번 일로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불편했던 건 아니었어요. 약간 당황스럽긴 했지만요. 어머님이랑 말하면서 사실 재미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도 많이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났으니 오늘은 장우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우 씨는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그때 말씀 듣기로는 다른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일반 회사 다녔어요. 지역도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살았었고요. 주말에만 잠깐 나서 축사일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본업은 아니었죠.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가 혼자 하시기 힘드셔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 그만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근데 막상 여기 오니까 엄마가 결혼도 안 한 노총각 아들이 걱정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만난 남편은 처음 봤을 때보다 생각이 깊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고 저는 이 만남을 토대로 남편과 좀 더 만나봐야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번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우리가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꺼내셨죠. 아유, 소연아. 우리 시간 더 길게 끌 게 뭐가 있니? 아직 네가 젊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장우 이제 30대잖아. 결혼도 급할 때고 솔직히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혹시라도 결혼할 때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알고 있지?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결혼식장이며 드레스며 내가 싹 다 좋은 걸로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다이아 이런 거 받고 싶거들랑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맞이한다는데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 우리 소연이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지. 어머님,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저희 연애한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꺼내는 건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아직 장우 씨도 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좀 더 연애하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아가려고요. 그리고 장우 씨도 아직 젊죠. 아니다, 얘. 장우가 뭐가 젊어. 이제 30대인데. 소연이가 우리 장우한테는 딱이야. 사실 나는 너도 걱정이긴 하지만 어린 네 동생들도 걱정이지.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동생들도 어떻게든 책임져야 할 텐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겠니? 소연이 너한테도 좀 더 의지할 곳이 있으면 더 편하고 좋지 않겠어? 우리가 그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시집 와. 그래, 소연아. 우리 엄마 진짜 쿨한 사람이야. 너한테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알지? 우리 진짜 결혼하자. 우리 만난 지는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둘이서 다툰 적도 없었고 잘 지내고 있잖아. 1년을 더 만난다고 해도 솔직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우리 마음이 변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할게. 내가 너희 동생들도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시집 와. 남편과 시모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결혼을 노래 불렀지만 저는 아직 어린 동생들도 있었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컸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먼저 동생들도 다 걷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그동안 심적으로도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호화롭게 치러졌어요. 소축사를 운영하고 있던 시댁은 지역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집안이었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시집 하나는 잘 간다면서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신축 건물을 올리고 있던 시모는 건물이 완공되면 신혼집으로 사용하라면서 그전까지는 시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사 근처에도 비상근무를 위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으로 친정 동생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 저는 시모가 우리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모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에 애들 뭐 어디 안 가지? 집에만 있을 거잖아. 그럼 주말에 축사 좀 애들한테 맡겨줄 수 있나? 아니, 이번에 내가 어디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장우 혼자서 축사 일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잠깐씩만 가서 돌보기만 하고 먹이만 채워지면 되는 건데 어려울 거 없다. 내가 있으면 내가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없으니 부탁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저희 동생들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잖아요. 안 그래도 애들인데 축사 일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전에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장욱 씨 시간 되면 가보라고 할게요. 애들도 이번 주말에는 푹 쉬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축사일 하라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시켰다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걔네는 초등학생이나 된 게 그렇게 체력이 약해서 어디다 쓸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지.
약속한 거 취소하고 일하는 수밖에. 에휴,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되는 건데 내일만 취소하게 생겼네. 장우 혼자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 텐데. 어머님, 제가 가서 돌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급한 일이신 거예요? 저번 주말에도 일 있다고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이번에도 나갔다가 들어오신다고 하셔서요. 지난번 주말에는 애들이 축사 청소하다가 몸살 나가지고 학교도 조퇴하고 왔었잖아요. 이제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애들한테 너무 시키시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깟 일 시켰다고 몸살이 나니? 이건 애들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야. 내가 무슨 힘든 일을 시켰다고 그래? 그리고 주말마다 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니? 어쨌든 이번 주말에도 잘 부탁한다. 그렇다고 약속 잡은 걸 취소할 순 없잖니. 어쨌거나 이번 주말까지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네가 가서 일을 해주든지 해.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그간 나가지 않았던 모임들을 모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를 줄여보고자 매일 나오던 직원들도 주말에는 나오지 않도록 했고 근무 시간도 줄였죠. 그러다 보니 평일 저녁부터 주말까지는 직원 없이 운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모는 초등학생인 친정 동생들을 계속해서 부려먹었던 것이었죠.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여러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좀 말해줄 수 있어? 요즘 들어서 어머님이 자꾸 우리 동생들 불러서 축사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 동생들이 혹시라도 잘못할까봐 엄청 긴장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동생들 쉬는 날 없이 매번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께서는 그냥 가족인데 도와주는 건데 너무 야박하다고만 하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엄마가 잘 말했네. 당신 좀 야박하다. 솔직히 당신도 생각을 해봐. 친정 동생들 지낼 집도 마련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있는데 너무하다고 하면 당신 친정이 아니라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겠어? 거기다가 동생들이 당신한테 힘들다고 그만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서 멋대로 생각해서 힘들겠구나 싶어서 말한 건 아니고 엄마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초등학생한테 버거울 만한 거 시키겠냐고. 아니, 어머님이 고의로 그러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매 주말마다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동생들도 힘들 때 나한테 직접 와서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척 봐도 얼마나 힘든지 알지. 어머님 생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줄이시던지 해야 하지 않겠어? 당신 말을 진짜 서운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엄마는 그래도 당신 동생들 생각해서 매번 밥도 가져다 주고 틈틈이 들여다보시기도 하는데 당신은 당신 일 바쁘다고 동생들도 잘 안 돌보고 있잖아.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당신 더 편해진 건 사실이잖아.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서운한 것 같아. 남편에게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야박하다면서 서운해하곤 했습니다. 시모께서 해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말도 했었죠.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는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일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면서 저도 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집으로 왔었죠. 근처 축사를 지나치다 보니 동생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모를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죠. 어머님, 왜 저희 동생들 여기 있어요? 학교 안 갔어요? 아니,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어디 있고 저희 동생들이 있어요? 직원들은 다 어디 가고 동생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냐고요?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오늘 왜 학교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뭐래. 급하게 소축사 고쳐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야. 놀면서 치워달라고 하니 이것 봐라. 깔끔하게 잘 치운 거. 학교 뭐 하루 정도 안 간다고 그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생님한테도 다 말해놨어.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여기서 쉬니까 좋다고 하더라. 근데 너는 왜 이 시간에 집에 왔어? 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 학교까지 안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생들 일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여기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지금 어디 갔어요? 왜 남편은 어디에 가 있고 동생들은 바깥 청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장우는 너무 더워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했어. 애들도 이젠 척척 알아서 자라네. 그리고 너 말 잘했다. 내가 집에서 먹여주지, 재워주지. 학교 다니기 편한 동네로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너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막말로 너희 살던 집은 좁기도 좁았지만 오래되기도 해서 애들 건강도 안 좋았잖니. 여긴 축사긴 하지만 공간도 넓고 화장실이며 있을 거 다 갖췄는데 더 좋지.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애들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생들이 왜 축사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애들이에요. 저번에도 이렇게 일하다가 몸살 난 거 뻔히 아시면서 왜 다시 시키신 거예요? 어차피 너랑 같이 살아도 쟤네들은 집안일이며 이런 거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편한 거 아니니? 이제는 밥값, 집값은 해야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미 내가 다 값 지불했으니 너네가 보답해야 할 거 아니니? 청소를 뭐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급할 때 잠깐 하게 되는 건데 너 진짜 편하게 행동한다. 애들도 봐라. 신나 하는 거. 내가 더 당황스럽네. 시모는 매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급할 때 조금씩 시키는 것이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모는 친정 동생들을 작정하고 부려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지를 했을 당시에는 동생들도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시모의 만행에 저는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낮부터 모임에 있다며 나간 상태였죠.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오늘 집에 있지? 주말이라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낫다. 너 임신하려면 영양제 챙기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 여기서 갑자기 운동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운동 겸 봉사로 소축사 청소 좀 해봐. 청소할 게 몇 동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시작을 하면 금방 끝날 거야.
남편 오기 전에 깔끔하게 잘 끝내놓으렴. 네? 어머님, 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쉬는 날이에요. 요즘 몸도 좋지 않아가지고 일도 그만둬야 하나 고민 중인데 거기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축사 청소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300평짜리 축사를 어떻게 혼자서 청소해요? 남편이 오늘 나가면서 갔다 오고 나서 축사 청소할 거라고 했으니까 전 남편 오면 같이 청소할게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아니, 밖에서 들어오는 애가 와서까지 축사 청소를 하네. 아니, 네가 그냥 쉬엄쉬엄 하면 되는 거잖아. 다 하고 나면 우리 장우가 너한테 고마워하지 않겠니?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냥 소 분뇨만 잘 처리하면 되는 거야. 한쪽으로 모아두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쉽니? 장우는 밖에서 일도 있고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 네가 좀 해. 오늘 직원도 없고 나도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니까. 어머님, 저 못해요. 300평인데 어떻게 저 혼자서 해요? 그거 혼자 할 만한 일이 아닌 거 저도 이제 알아요. 남편 와서 같이 해야 하니까 전 남편 기다릴게요. 청소해야 한다고 하니까 남편 오면 같이 말해서 도와주든지 할게요. 남편 없이 혼자서 축사 청소를 하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나중에 남편이 오면 같이 하겠노라 말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남편이 집에 오고 난 후에 저는 남편과 함께 축사 청소를 하러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어린 친정 동생들이 축사 청소를 끝마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동생들은 저를 보고 나서는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사돈 어르신이 용돈을 두둑히 주셨다고 5,000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시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우리 애들 걷어줬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래서 제가 동생들 이 집으로 안 데리고 오겠다고 한 겁니다. 엄마 손이 꼭 필요할 거라면서 당신이 잘 보살피고 돌보겠다고 하셔서 굳이 데리고 와놓고서는 이렇게 일 시키려고 하신 거였어요? 정말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야, 생각을 해봐. 내가 너무한가? 너네가 너무한가? 너희 다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집도 밥도 다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이 정도도 안 하려고 그랬니? 솔직히 너도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 집 돈 보고 시집 온 거 아니야? 이 정도 고생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지. 공장도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람 말 무시하고 지금껏 다니더니만. 그나마 네 동생들이 일을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거야. 알아? 아, 뭐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직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시고 가끔씩 축사일도 시키셨잖아요. 제가 일 다니면서 동생들을 제대로 못 본 사이에 이렇게 계속 시키셨던 거예요? 저 이대로는 못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일들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참나, 뭘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쩌려고? 네 시모를 고발이라도 할 거니? 밖에 나가서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내가 너무한지. 아마 네가 너무하다고들 다들 말할 거야. 밖에 나가봐. 네 수준에 이런 집이나 밥 계속 챙겨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니?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아주 그냥 호강에 겨워가지고는. 에휴. 저는 바로 동생들이 지내고 있는 방으로 가 설치를 해둔 CCTV를 돌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설치해둔 CCTV에는
홀로 찾아온 시모가 동생들에게 하는 말소리까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동생들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내쫓을 거란 협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혹시라도 저에게 해가 될까봐 말도 못한 채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영상을 가지고 시모를 고발하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선 남편과 시모 모두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줄이나 알고 있는 거니? 지금 고작 네 동생들 일 조금 시켰다고 이렇게 고발한 거야? 아이고,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참나 무섭지도 않네 진짜. 됐고, 고소 당장 취하해. 그리고 너는 결혼이 이렇게 쉬운 줄 아니? 이혼 청구할 거면 우리가 하면 했지 네가 할 게 뭐가 있어? 결혼하려고 들어간 비용이 얼만데? 은혜? 그래, 내가 멍청해가지고 당신한테 은혜 받은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온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멍청했다. 그동안 동생들 지내는 방에 들어가서 협박했던 거 다 영상으로 남겨뒀어. 동생들한테 말 잘 안 들으면 날 쫓아낼 거라고 했지?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한 거야? 당신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여보, 진짜 왜 그래? 진정해. 엄마가 그래도 동생들 사는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있는데 왜 자꾸 삐딱하게만 보고 있는 거야?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해주면 일해주는 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거야. 당신 너무 어리다. 당신이 이런 걸로 소송했다고 동네에 소문나면 오히려 당신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 그럼 공장에 다시 못 다닐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당신도 똑같아.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든 일시켜보려고 했던 거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집 주고 밥 주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거니? 고작 단칸방, 똥냄새 나는 축사 옆방에서 재워주면서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 심지어 애들 밥도 제대로 챙겨준 적 없잖아. 난 애들 밥이라도 잘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겨우 먹다 남은 쌀 물에 말아서 가져다 주더라.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외면한 거잖아. 밥이라도 주는 걸 감사해야지 못할 망정. 지금 뭔 난리야? 너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너 지금 당장 너네 동생들이랑 나가면 어디서 살 수 있는데? 아마 하루도 못 견딜 거다. 그 공장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착각 좀 하지 마. 네가 나가봤자 막막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나도 별다른 말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넘어가자. 뭘 조용히 넘어가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아도 모자를 판국에. 그쪽도 할 만큼 다 해보세요.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겠지. 이따위 짓을 했으니까. 당신들 내가 끝까지 용서 안 할 거야. 두고 봐. 시모와 남편은 제가 은혜도 모르고 난리를 피웠다고 주장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었죠. 시모는 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대로 된 밥도 챙겨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것은 남편이었죠. 시모는 아동 노동력 착취로 고소를 했고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모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죠. 시모는 뒤늦게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냥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네 동생들이 지내는 곳이 축사 바로 옆이지 않니? 그러니 동생들이 잘 돌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심각한 일이라곤 생각조차 못했었고,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건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 우리를 용서해다오. 아니면 우리 아들이라도 받아줘. 아, 고작 초등학생인 애들한테 그걸 시킨다고요? 저희 결혼 6개월도 못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 제 동생들은 매일매일 축사일을 했더군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린 동생들 협박할 때 당신도 당신 아들도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있었죠? 당신 두 모자 끔찍하고 끔찍합니다. 아들 받아주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 지겹네. 두 번 다시 당신들 면상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다오. 지금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죄다 우리랑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는 통에 지금 난리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하게 생겼어. 내가 미안하구나. 한 번만 우리 용서해 주겠니? 시간이 된다면 동네 사람들한테 오해였다고 한 번만 말해 주겠니? 그렇게 뻔뻔하게 저희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며 큰소리 뻥뻥 치던 시모는 동네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자 그제야 저에게 잘못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모와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서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전에 지내고 있었던 친척집이 정리가 안 돼서 저와 동생들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때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셋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도 예비 시댁이 그때 당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예비 신랑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예비 시댁 식구들 또한 좋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그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무리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경계하듯 쳐다본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첫마디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진지하게 만나왔었는지 설명도 드리기 전에 단칼에 거부하신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정신을 부여잡고 왜 결혼을 반대하시려는 건지 이유를 여쭤보게 되었죠. 거실에 둘러앉은 예비 시댁 식구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전부 다 시모의 입을 쳐다보았고 저를 바라보시며 꺼낸 첫 마디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거였어요. 30대 중반이면 먹을 만큼 먹은 나이고 어떻게 보면 홍기까지 지난 나이인데 저를 왜 어리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20대 중반으로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 30대 중반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자 예비 시모는 알고 있다면서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저 말고도 결혼을 반대한 여자가 더 있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 아들이 워낙 인물이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긴 하는데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며느리감이 나오지 않아 저 나이 먹을 때까지 결혼을 반대했었다. 내 아들을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형편없는 여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들어주려고 선두 몇 번 봤었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아름 씨도 내가 생각하는 그릇에는 많이 부족해 보여서 반대하는 것뿐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내 아들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좋은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 연애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아름 씨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한 줄 알아? 대체적으로 40대 넘어가는 여자들의 집안이 재력이 좋거든. 일이 바빠서 연애 경험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해왔으니 돈이 집안에 차고 넘치겠지. 그리고 내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야 이해심이 넓고 뒤에서 챙겨주지. 연하는 바라는 것만 엄청 많아서 데리고 살다 보면 내 아들이 지쳐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강남에 산다고 했나? 요즘 개나 소나 전부 다 강남에 사는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급과 내 아들이 연결돼야지. 아름 씨 집안 정도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다 갔었다고. 원래 결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지? 우리가 지금은 이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도 한때 잘 나갔었단다. 그러니 가진 건 없어도 이미 눈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좋은 며느리를 들여와야 하거든. 돈 쪽으로만 너무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혼도 또 하나의 사업 아니겠어?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아들의 결혼이 우리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와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같은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제가 난처해하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걸로는 예비 시부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비 시댁에 더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급히 뒤따라오던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오길래 좀 전의 상황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자기랑 나랑 같이 살 집 준비되어 있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도 힘든 마당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자기 하나 보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일단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나는 당연히
우리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 말고도 다른 여자도 몇 명 데려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저런 식이었어? 당신 부모님 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헤어지면 더 능력 좋은 여자가 나타나기라도 한데 돈 많은 여자가 자기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집안의 가장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자기랑 결혼을 결정했는지 알아? 그래도 3년간 만나오면서 사람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던 거라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 어머님 뱃속에서 당신이 태어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기분으로는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우리 부모님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너무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특이하신 성격이시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분들은 아니셔. 일단 오늘은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우리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날 예비 시부모가 바라보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은 저에게 상처로 다가왔었고 그 사람과의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사람 하나 괜찮은 것 같아 부모님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를 믿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집안은 저희 부모님과 너무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부모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 같아 아예 마음을 접으려고 결정 지었는데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와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자 잠깐이면 될 것 같다면서 저녁에 한번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보나마나 헤어지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가니 예비 시모가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자 예비 시모는 곧바로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보다시피 우리 집안이 아름씨 집안보다 많이 부족한 거 알지? 우리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거든. 내 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이유도 부도가 나면서 생긴 빚을 갚아주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다.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자리에는 없었지만 너도 내 아들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거 알지? 걔도 지금 타지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빚 갚는 데 노력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을 테고 아름씨 부모님께서도 내 아들을 얼마나 안 좋게 보시겠어?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는 집안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시려는진 모르겠지만
완수 씨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리고 40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은 결혼 생각보단 앞으로 살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 하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완수 씨 만나기 전에 나이가 적지 않았던 편이라 결혼 생각은 아예 접고 있었어요. 남자는 능력만 돼도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은 상태라 더 이상의 관계는 만들어가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조만간 헤어지겠죠. 완수 씨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일어나 봐도 될까요? 제가 한가한 편은 아니라서요. 일이 많아서 약속이 잡혀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렇잖아도 아름 씨가 우리 집에 왔다 간 이후로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 그때 우리가 너무 말이 심했었지? 내 아들이 인물만 훤칠하지.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부모 눈만 높아서 내 아들의 인생을 계속 막는 것 같아. 이러다 나이만 먹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데 아름 씨도 같은 생각이지? 예비 시모는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겠다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하셨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서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왜 변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어요. 며칠 만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사람의 마음이야.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내 아들이 만나왔던 여자들 중에 아름 씨가 제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허락해 주기로 결정하게 된 거지. 별거 없어. 거기에다가 우리 집안보다 잘 사는데 우리가 고를 형편도 아니고 내 아들이 앞으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온다는 포장도 없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름 씨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웨딩홀 사업하신다며?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결혼식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이 워낙 말을 잘 안 해서 아름 씨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었거든.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만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때?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지? 다시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거든. 그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저희 집안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시면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훤히 보이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는 더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그 사람에게도 미리 연락을 했었는지 예비 시모와의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했다면서 주말에 꼭 놀러 오라며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예비 시모가 단둘이 나눈 대화에 대해 궁금해 하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둘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허락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참 난감했었죠. 저를 보며 웃어주던 그 사람은 좋게 생각하자고 했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고 대화를 풀어 나갔었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좋게 설득시키려 했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제 선택이기 때문에 예비 시모가 주말에 초대하셨을 때 속마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찾아가게 되었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맛있는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던 예비 신우도 그날은 자리에 참석했고 모두들 저를 격하게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차린 건 많이 없다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앞으로 저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질문이라 바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강남에 50평 정도 되는 집이 이번에 비어졌다고 그곳으로 신혼집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강남에 50평? 둘이 사는데 그 정도면 작은 평수 아니니? 아이까지 가질 생각이면 50평보다는 7, 80평 정도는 되어야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알아봐 주는 건 힘드신가? 나중에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잖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넓은 집에서 살림 차리면 좋지. 강남에도 전원주택 많더구만. 이왕 알아보시는 거 좋은 곳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좀 해봐.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잖아. 이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신 집 계약서예요. 시내와 가까워서 위치도 나쁘지 않고 주상복합이라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벌써 집을 넘겨주신 거야? 생각보다 성격이 많이 급하시네. 50평은 너무 작은데. 그럼 우리 식사 끝나면 그 집 좀 구경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둘이 앞으로 살아야 될 집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왕이면 좀 더 넓은 집이 좋긴 할 텐데 아쉽긴 하네. 내가 봤을 때도 적은 평수인 것 같아. 우리 가족 놀러 가면 방이 여유도 없을 텐데. 아파트라 답답하고 주변에 전원주택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다. 새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저희 엄마 말대로 다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이 생기면 층간소음으로 세대 간 싸움까지 난다던데 스트레스 받아 살겠어요? 아파트가 그런 게 제일 힘들지. 내가 봤을 때도 무조건 전원주택이 딱이야. 공기 좋고 주변 시끄럽지도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니까. 그리고 놀러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 다 필요 없고 전원주택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좋겠다.
저희 부부가 살 집이면 50평도 충분한데 예비시댁 식구들은 전원주택으로 해야 된다고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넘게 계시다가 가신다는 건 신혼집에 눌러붙어 사시겠다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나와 저는 점점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었고, 식사를 마친 뒤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집을 구경해 보시려고 서둘러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주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 식구들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부모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다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지? 어떻게 이런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 집안이 너무 노후가 됐잖아. 그리고 50평이 맞긴 한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다. 내 아들이 이런 손바닥만한데 살 수준은 아닌데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당장 천원주택으로 알아봐라. 새언니 집안 돈 많다면서요. 이 집은 그냥 처분하고 우리 엄마 말대로 전원주택으로 알아봐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서 사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강남에도 이런 형편없는 집이 있긴 하구나. 외곽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들이 훨씬 잘 빠졌네. 오빠가 새언니한테 강하게 얘기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이번 상견례 할 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마.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아름이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이 몸만 가는 건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둘이 사는데 50평이면 가분한 거라고요. 저희 둘이 살 거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부터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다 같이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작다고 하신 거였어? 우리 집이 보다시피 너무 작잖아. 20평에서 한 가족이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화장실도 한 개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런데 네가 이번에 신혼집을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면 우리도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 테고 앞으로 집안일 걱정 없이 내가 다 해줄 텐데 얼마나 편하겠어? 이 집에서 아이까지 낳고 생활하다 보면 50평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 이번 신혼여행 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기로 했다. 방해 같은 거 일절하지 않고 없는 듯이 지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너희 집안 돈 많은데 이왕 여행 떠나는 거 우리도 같이 껴서 가면 얼마나 좋아? 둘이 떠나는 것보다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고 우리 관계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니? 나는 이왕 떠나는 거 유럽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흔한 여행은 별로라서 어차피 돈 쓰고 갈 거면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엄마, 그런데 나도 곧 결혼해야 될 텐데 이 집 내가 신혼집 차려도 괜찮을 것 같지?
나 정도면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새언니, 이 집 나중에 제가 신혼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오빠랑 새언니 결혼식 끝나면 저도 바로 할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처분하지 말고 저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뿐인 신우 선물 돈 크게 쏘면 좋잖아요. 아유, 그거 좋겠다. 예비 사돈어른께서 웨딩 사업 하시니까 너도 거기에서 결혼식 올리면 되겠네. 그리고 이 집에 살림 차리면 더는 바랄 것도 없겠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생각도 없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자 그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길래 거리를 두면서 즉시 집 계약서를 벅벅 찢어 그 사람의 얼굴에 던져 버렸어요. 저희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을 달라고요? 그리고 완수 씨랑 결혼을 하면 들어오시겠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신혼여행까지 따라오시겠다고요? 그냥 대놓고 결혼 반대한다고 하세요. 어느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집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이세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 집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었고요. 완수 씨랑 새롭게 시작하는 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게 저에게 큰맘 먹고 주신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준이 아니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아줌마가 살고 계신 20평대 다세대 주택에선 어떻게 살고 있는 건데요? 그 작은 집에서 내 식구가 끼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할 처지예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사람 하나 좋아서 그거 믿고 결혼하려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장가 가긴 글렀네요. 그럼 수준대로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 평생 20평 다세대에서 쭉 끼고 사세요. 어차피 시작도 안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너희 집안 수준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일찍 깨우쳐줘서 고맙다. 잠깐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생각을 얘기했던 것 뿐이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니? 농담이었다, 농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구나. 우리가 너무 입을 함부로 놀렸지? 미안하다. 너한테 피해줄 생각 조금도 없었어. 그냥 나는 너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니?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마. 아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할 마음 사라졌고 이 집은 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신혼생활 하려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생각 없이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좋게 풀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팔을 뿌리쳐 버렸어요. 그렇게 모두를 내쫓아 버렸고 그 사람과도 인연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저와 결혼할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집안 사람들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 결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으니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 인간들이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을 시키려 하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버려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해보고자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양가 집안에 조금씩 금이 가는 걸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된 이후부터 바로잡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참담한 결과로 돌아온 이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에 지금까지 절망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5년이 넘었고 현재 6살 된 딸 하나 있는데요. 제 딸 지안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사건이 시작되니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만큼 노하우도 남들보다 몇 개는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강하게 되면서 적자만 가져오던 사업은 어느새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정도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부가 저희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그걸 계기로 시모와 신우까지 옆에서 거들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조금 잘 된다고 무리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당분간 기복 없이 유지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부는 저희 계획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죠. 너희들이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까먹은 돈이 얼마냐? 사업이 잘 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왜 미련한 짓을 하려는 거야? 미련하다뇨. 저희도 다 생각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일을 벌여놨다가 수습도 안 되면 어쩌려고요? 그때 돼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시게요? 저희 사업이니 더 이상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하시려고 부르신 거면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사업장에 벌써 집안의 가장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해서 저 혼자 무너지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다르다고요. 이제는 저를 믿고 인생을 맡긴 집안의 가장들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돈만 쫓아가라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이 일로 2번 다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동안 쌓였던 대출빚 갚고 안정권에 진입하는 게 우선이에요. 태영이 너 지금 돈 좀 벌었다고 부모한테 큰 소리 치는 거니? 우리가 뭐 좀 달라고 할까봐 미리 차단이라도 하는 거야?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엄마, 내가 항상 말했었잖아.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등 돌리려고 준비한다고 했지? 자기 친엄마가 찾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랑 인연 끊을걸? 그 전에 받아줄 수 있는 거 전부 뜯어내야 한다니까? 아가씨,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라고
감싸고 도는 것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뭘 해줬는데? 빚만 산더미만큼 늘어나선 손만 벌렸지. 제대로 된 보답 같은 건 해준 적도 없었잖아. 잘 벌고 있으면 그만큼 쓰는 것도 달라져야 하는데,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궁핍한 건 여전하니 불만이 안 터져 나오겠어? 솔직히 매달 용돈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해도 주지도 않잖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빌려주신 거 이자까지 해서 다 돌려드렸고, 저번 달에도 가족여행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신 거 사드리지 않았어요? 받은 건 생각도 안 나시나 봐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때까지 제발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 돼야 가족이 행복한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시댁에 남편의 자리는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남편은 시부의 자식으로 시모와 결혼하고 나서 그 사이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시부의 바람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아예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불안해진 남편이 직접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모는 얼굴 보기만 하면 안 좋은 말들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는 친아들인데도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시부모님과 거기에 더해 신우까지 힘들게 하니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듯 보였고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처음으로 임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 대들기 시작했네요. 그동안의 남편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불화가 지속된다면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게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같은데요. 주말마다 만나는 것도 전부 변경하려고요. 명절이에 특별한 날 아니면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스트레스 안 받지 않겠어요? 사업 안 될 때는 니까짓 게 무슨 사업이냐 막말을 퍼부으시더니 이번엔 사업이 잘 된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못한 게 뭐가 있죠? 지금까지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기죽어야 마음이 편하세요? 그이가 잘 돼야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짓 봐라. 누구 때문에 사업이 잘 된 건데? 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내가 사업한다고 돈 안 빌려줬었어? 없는 돈 긁어다가 지원 안 해줬냐고? 이제 잘 되고 있으니 우리는 찌그러져 있어라. 초등학생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왜 힘들게 키워놨는지 알아? 내가 늙으면 전부 보상 받으려고 그런 거야.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치러야 하니까 너희들 돈 좀 줘야겠다. 이번에 수진이가 결혼할 신랑감을 집으로 데려오거든. 앞으로 들어갈 결혼 비용 싹 다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 당연히 동생 일인데 모른 척 하진 않겠지? 그리고 수진이 신랑감 올 때 굳이 집에 안 와도 돼. 어차피 너는 배다른 자식이라 있어봤자 분위기만 안 좋아지니까 돈만 붙이면 될 것 같다. 너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던 뭐래도
신경 안 쓰겠다만 네가 행사와 명절에 대해 선을 긋고 오내간에 한다는 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되지 않니? 어디서 시부모님한테 눈치 껴세우고 버르장머리 없이 명령질이야? 시모는 제가 한 말에 대해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아예 저희를 돈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곳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걸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지 오로지 자기 딸 시집 보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운했네요. 만약 시모가 남편의 친엄마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새엄마이니 저렇게 막대하는 것 같아 이참에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시모는 그렇다 쳐도 시부는 친아들인데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네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동안 신우와 시부모 뒷바라지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았어요. 그냥 인연 끊고 혼자서 살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냐고 물어보는 대답에 돌아오는 건 한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하는 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더욱더 많아졌고 자신들이 바라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불만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 저희의 상황을 알리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지 물어보니 부모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단호하게 인연 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부모와 신우의 배가 너무 불러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라며 없어봐야 그때 돼서 빈자리의 소중함을 알 거라고 당장 이사부터 하길 권했고 저희 부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 더욱더 의견이 확실해져서 결국 이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신경도 안 쓰시더니 이사 당일이 돼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저희를 막아서기 시작했네요. 이것들 봐라. 진짜 이사를 하려고 업체까지 불렀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 몰라?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가족은 서로 뭉쳐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 이사 가면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 당장 이사 취소하고 다시 짐들 원래대로 돌려놓거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저를 아들로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저 돈만 버는 기계로 대하셨잖아요. 맨날 수진이 걱정만 했으면서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사랑을 주신 적 있으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 나는 너도 똑같이 대해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진이랑 너랑 어떻게 비교를 하니? 걔는 어리고 여자잖아. 당연히 너보다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막내니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되지 않겠어?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이 애비랑 인연 끊겠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냐? 오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을 거 하나 없어. 잘 생각해봐. 가족 버리고 떠난 사람들 중 잘된 사람 본 적 있어? 시댁 식구 전부 찾아와서는 갑자기 이사 가려는 당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꼬리를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심한 모습들을 지켜보며 남편이 어떤 대답을 할지 쳐다보고 있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이젠 저와 곧 태어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어렵게 결정한 만큼 무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사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남편도 이번만큼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자 시댁 식구들은 당황한 듯 주춤거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분노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시부는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돌아갔고 저희는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 남편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는 격려적인 말을 해준 뒤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향했네요. 별일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서둘러 도착을 했는데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직원들이 몰려 있었고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직원에게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저희 얼굴은 사색이 될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저희 사업장에 있는 장비들을 죄다 부셔놓곤 일을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했다며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은 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시부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경찰까지 동원이 되고서야 모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왜 이렇게까지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가 사업장에서 난리를 친 뒤에 남편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었는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했었고 그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우울증이 크게 오고 말았네요. 이런 와중에 개념이 없는 신우는 겨우 정상 가동돼서 정신없는 시기에 사업장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뭐라고요? 돈을 달라고요? 아버님이 망가뜨린 장비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없으세요? 저도 참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겠어요. 10원 하나 줄 수 없으니 당장 돌아가세요. 아가씨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고 오빠인데 돈 말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먼저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사업장에 찾아와서 돈 달라고 요구하시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테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언니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오빠한테 돈 달라는 건데 왜 본인이 열을 내고 그러세요?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그 순간 남편이 신우에게 처음으로 뺨에 손을 올렸고 버릇없이 행동했다면서 당장 사무실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겪게 돼서 당황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기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업장을 뛰쳐나갔네요. 남편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손을 떨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제 핸드폰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쉬지 않고 시모에게 전화가 오길래 사무실 밖으로 나가 시모의 전화를 받자마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듣고만 있었죠. 결론은 자기 딸에게 손을 올린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였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만 한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걸 대신 대답해 주었네요. 시부가 망가뜨린 장비에 대해 전액 보상하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횡설수설하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급하게 꼬리를 내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잠잠해졌고 그렇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신우의 얼굴에 손을 댄 행동에 대해 돈을 요구하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부가 부숴버린 장비값에 대해 청구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주었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이참에 인연 끊을 수 있게 돼서 잘했다며 사업장도 다른 지역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잘 버티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배는 점점 불러오고 2번 다시 시댁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오니 사업장 능률도 많이 올랐고 여기저기 남아있던 빚들도 전부 갚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이 워낙 잘 풀리게 되니 남편은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어요. 저는 출산이 임박해지면서 한동안 사업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산한 이후부터 아예 육아에만 신경을 쓰길 바랬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리도 어느 정도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있을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던 건 저희의 미련한 바람이었는지 사업장에서 자주 밤을 새웠던 남편이 그날도 밀린 업무로 사무실에서 자야 할 것 같다며 다음날 가겠다고 통화를 끝낸 뒤 저도 일찍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이 사무실에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걸 확인한 후 급하게 신고를 한 뒤 응급실에 도착해 있는 상태라며 병원으로 서둘러 와줘야 할 것 같다고 재촉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만삭인 배를 움켜쥐고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다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오게 되었고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날 뻔할 정도로 위태로웠지만 다행히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진단 결과가 뒤따르게 되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돈만 쫓아가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질 게 뻔하지. 가족들보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디? 이제 어쩔 거야?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며? 그럼 지금 힘들게 일궈놓은 사업도 전부 말아먹는 거 아니냐?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사업이 문제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뭘 어떻게 알아? 너희 직원이 알려줬으니까 여기로 찾아온 거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한 통 해봤는데 갑자기 평온이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이렇게 된 이상 너희 시애비가 사업장을 일단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이 왜 사업을 이끌어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당분간 이 사람 없어도 충분히 직원들끼리 이끌어갈 수 있고 저도 있어서 아버님 도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너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사업 말아먹을까봐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제 말이 틀렸어요?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전부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언니는 사람 참 못 믿어. 우리가 남이야? 한 가족인데 망하는 걸 보고 싶겠어? 도움 줄 때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그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서 예정보다 빠른 진통이 오고 말았고 결국 저도 입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병실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남편의 걱정을 하며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이 출산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 저희 부모님께 가족의 안 좋은 상황을 알려주게 되었네요. 안 좋은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지만 그동안 남편과 함께 손을 맞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산후조리 할 수도 없이 사업장에 출근을 해야만 했어요. 확실히 남편이 없는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그동안 저희와 계약을 유지했던 업체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어 남편이 회복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해 주셨고 그 사이 저는 육아와 함께 직원들의 도움으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끈질긴 반응은 정말 견디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누워있는 병원에는 입원한 날 이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사업장엔 출근 도장 찍듯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CR도 안 먹혔습니다. 되려 도움을 주려는 가족을 내친다고 일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으니 남편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재활을 한다고 해도 가족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 장애를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도와줘야만 하는 입장이었죠. 친정 엄마도 제 딸 지안이 하나 돌봐주는 것도 버거워 몸살이 날 정도인데 남편까지 돌봄이 필요하다 보니 앞날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했어요.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일찍 들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 말을 알아듣긴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웠고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던 시모가 말을 붙였네요. 어쩌겠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안 그래? 너희 사돈 지안이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든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 이제 태어나서 집에서 생활해야 할 텐데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남들 시키는 것보단 그래도 우리가 더 잘 돌봐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맡겨라. 그 대신 수진이 결혼할 때 돈도 좀 보태주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뭉쳐야 되는 거 알지? 가족이 뭐겠어.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지난 과거의 일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살 날만 생각하자. 태영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 우리가 계속 도와주려고 했지 크게 바란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눈 감고 우리한테 태영이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다음날부터 짐 싸서 준비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모는 남편의 상태가 회복 불능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처음으로 마음 아파하셨고 적극적으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며 신우 결혼식에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달라며 남들보다 가족이 함께하길 원했어요. 저도 남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가족이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그동안 시모의 성격을 봐왔던 터라 다른 계획이 있을지 몰라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시부가 거들면서 힘쓰는 일은 자기가 하겠다며 그동안 아비로서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셨네요. 결국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시부모의 도움으로 남편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지안이는 친정에 있고 남편은 저희 집에 시부모님과 머물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사업 운영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앞만 보며 달렸네요. 시부모의 금전적인 요구는 당연히 뒤따라왔어요. 그래도 항상 친정에 들려 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안심은 됐었죠. 그렇게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 충족해주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지안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서 조금의 여유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죠. 그 사이 신우도 제가 없을 때 집에 자주 찾아와 이것저것 도움을 주는 것 같았고 서로는 큰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정집에서 지한이를 데리고 집에만 돌아오면 작은 방에서 혼자 놀 때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놀이 같은 걸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꼭 대화하는 걸 따라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어보았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시모와 신우가 남편에게 대하는 행동과 말투를 따라하는 거였고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자연스럽게 집안의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액자 캠코더를 몇 개 구매해 집안 곳곳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갑자기 웬 액자야? 집안 분위기 좀 살려보려고? 그런 걸 걸어놔봤자 정신없고 지저분하기만 하지. 선물 받은 건데요. 그냥 바닥에 놔두는 것보다 걸어두는 게 분위기도 살 것 같아서요. 제가 없는 동안 별일 없죠? 별일이야 있겠어?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 그나저나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 좀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돈 좀 두둑하게 챙겨줄 수 있지? 태영이 돌봐주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는데 온천이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이도 함께 간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신경 좀 써줘. 그래도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언제 가시는데요? 그럼 아버님이 그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참에 모두가 함께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힘들면 수진이랑 나랑 둘만 가야지. 너희 시애비도 요즘 여기저기 골병이 들었는지 온몸이 쑤신다고 하더라. 이번만 사람 불러서 대신 돌봐주게 하고 함께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인수인계는 잘 해주시고요. 그때 맞춰서 통장에 돈 입금해 드릴게요. 시모는 항상 자신이 고생한 만큼 보상을 금전적으로 받길 원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요구성이 심해졌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전부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대신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와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재우고 액자 뒤에 있던 녹화된 파일을 꺼낸 뒤 방에 들어와 제가 없을 때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출근하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긋지긋해 죽겠네. 일하는 사람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어? 태영이 지금 큰 거 싼 거 같은데. 당신이 화장실에 좀 두고 와. 맨날 돈만 까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사람 시켜서 했지? 당신이 한 건 하나도 없잖아. 기다려봐. 조금 있다 일하는 분 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 좀 해. 그만두면 우리만 손해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고 있지? 당신이 그때 사고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고생도 사서 하는 거라고. 그냥 살살 타일러서 수진이 결혼식 비용 받아내면 될 것을 뒤에서 밀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 태영이가 지금 말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 알지? 듣고 있으면 뭐해?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 어쩌게? 그러니까 돈 달라고 했을 때 군말 하지 않고 줬어야지.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다가 이런 걸 당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다른 방법 좀 생각해봐. 좀 더 편한 방법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태영이가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돈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좀 고생스러워도 지금처럼 살아야지 어쩌겠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듣고 난 이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모를 6년 동안 겪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가족이고 함께한 세월이 있는 만큼 믿고 있었는데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제 딸 지안이도 함께 맡긴 적이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과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당시 하필 그때 사업이 커지는 시점이라 정신없어서 CCTV를 설치하지 못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알아보고 설치했더라면 6년의 시간 동안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일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고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부 경찰들에게 알렸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대화와 남편을 대하는 장면들이 들어있는 영상을 확인한 이후 수사에 들어가면서 시댁 식구들은 전부 조사를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뜻밖의 추가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 내부에 시모와 시부의 대화 내용의 영상을 보여주자 그걸 본 시모가 모든 계획은 신우가 꾸민 거라며 결정적인 범행 동기를 신우에게 몰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사무실에서 남편과 시모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며 나올 때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시모와 신우가 남편을 함께 밀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실에 할 말을 잃었고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모는 자기 자식의 결혼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끝까지 발뺌하는 신우의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신우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발생되면서
경찰서에서 서로 뒤엉켜 뒹굴며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렇게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은 의도적으로 남편을 밀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6년이란 기간 동안 저를 속이며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한 점들에 대해 시모와 신우는 각각 7년의 형을 받게 되었고 시부는 5년형을 선고받았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들의 형량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보다 더 큰 형량이 주어졌겠지만 장애를 입었어도 살아있다는 현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그걸로 끝이었네요. 그 사람들이 전부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남편에게 했던 행동들과 저에게 연기하면서 지냈던 세월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년 뒤 다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걸 생각하니 벌써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는 현재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남편과 제 딸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네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제 입장이시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남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젠 저도 너무 지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무의미한 걸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되었네요. 여러분들께선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